만약 여러분의 일자리를 대체할 AI가 단순한 화면 속 챗봇이 아니라 그 5계층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산업용 케이크라면 어떨까요? 오, 5단 케이크요? 그거 아주 무시무시하면서도 엄청 정확한 비유네요. 그렇죠.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심층탐구에서는 2026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열렸던 대중의 눈에 띄지 않았던 기술 거물들의 방대한 비공개 대화 속으로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일론 머스크, 젠슨 황, 다리오 아모데이, 그리고 데미스 허사비스까지. 그야말로 지금 AI 최전선이 있는 4명의 설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었죠. 맞아요. 근데 이 천재들이 모여서 내린 결론이 약간 섬뜩할 정도로 일치하더라고요. 인간 수준의 AGI, 그러니까 인공 일반지능이 수십 년 뒤의 먼 미래가 아니라 빠르면 18개월 안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18개월이면 사실 내년이잖아요. 진짜 코업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 심층탐구의 미션은요. 그냥 파편화된 뉴스 헤드라인을 넘어서 이들이 설계하고 있는 거대한 물리적, 경제적 인프라의 점들을 연결해보는 겁니다. AI가 단순한 챗봇을 넘어서 인류의 인프라를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여러분이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게요.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가장 큰 오류 중 하나가 AI를 자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앱으로만 취급한다는 거거든요. 아, 챗GPT 화면 같은 거요? 네네, 맞아요. 근데 다보스에서 젠슨 황이 이 착각을 아주 명확하게 부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5단 케이크 비유가 여기서 나온 건데요.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보죠. 케이크의 구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장 밑바닥 1단은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 위 2단이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칩과 컴퓨팅 인프라고요. 3단이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죠. 아, 꽤 복잡하네요. 그럼 4단은요? 4단이 이제 오픈 AI나 엔스로픽이 만드는 AI 모델이고요. 마지막 꼭대기 5단이 헬스케어나 금융 같은 개별 애플리케이션인 겁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열광하는 챗 GPT나 미드저니 같은 서비스들은 결국 이 거대한 산업 케이크의 맨 꼭대기 장식에 불과한 거죠. 세상에, 비유하자면 우리는 케이크의 그 화려한 크림 장식만 보고 열광하고 있지만 그 밑에는 엄청난 양의 밀가루와 설탕, 그러니까 에너지와 칩이라는 묵직한 기반이 깔려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구조에서 발생하는 병목 현상입니다. 꼭대기 5단의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혁신적이라고 해도 결국 1단의 에너지나 2단의 칩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케이크 전체가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죠. 아,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인프라에 그토록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군요. 맞아요. 젠슨 황이 언급했듯이 TSMC는 지금 전 세계 20개의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고요. 마이크론은 미국 내에만 2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2천억 달러요? 와, 그건 단순히 공장 몇 개 더 짓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네,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물리적 인프라 재건축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과거 PC나 인터넷, 모바일로 이어졌던 플랫폼 대전환과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예전에도 인터넷만 깐다고 전 세계에 해저 케이블 엄청나게 깔았잖아요. 과거의 소프트웨어는 일종의 사전 녹음된 테이프에 가까웠습니다. 예를 들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SQL을 생각해 보시죠. 네네, 엑셀표 같은 거요. 맞아요. 이름, 나이, 주소 같은 데이터를 정확한 행과 열에 저장해두고 사용자가 검색하면 그 구조화된 데이터를 그냥 꺼내 보여주는 결정론적 시스템이었습니다. 연산력이 검색하는 그 찰나에만 딱 필요했죠. 아, 그냥 저장된 걸 불러오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AI는 다릅니다. 사전 기록된 게 아니라 동영상이나 음성, 텍스트 같은 비정형 데이터의 맥락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다음 단어나 행동을 확률적으로 추론해내는 거거든요. 꺼내오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새로 계산해서 만들어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실시간 추론 과정은 서버가 돌아가는 내내 막대한 전력을 계속해서 태워야만 성립이 됩니다. 와, 연산의 밀도와 연속성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네요. 왜 자본시장이 이 하부 인프라에 그렇게 광분하는지 이제 딱 이해가 갑니다. 네, 그 폭발력을 보여주는 재밌는 일화도 있었죠. 아, 그거요. 다보스 대담 중에 젠슨 황이 농담처럼 던진 이야기 진짜 재밌더라고요. 엔비디아 상장 직후에 회사 가치가 3억 달러이던 시절에 부모님께 메르세데스 S클래스를 사드리려고 주식을 팔았다고 했죠. 네네. 근데 엔비디아 상장 이후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37%거든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21%인데 그걸 한참 압도하죠. 그러니까요. 만약 그때 그 주식을 안 팔았다면 지금쯤 벤츠 공장 전체를 살 수도 있을 거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합니다. 하하, 맞습니다. 이렇게 하부 인프라에 자본이 몰리는 건 아주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더 두려운 변화는 그 케이크의 4단, 즉 AI 모델 계층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4단이면 오픈 AI나 엔스로픽 같은 곳들이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엔스로픽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아주 놀라운 예측을 했는데요. 1년에서 2년, 길어도 최대 5년 내에 노벨상 수상자 수준의 지적
과학적 능력을 가진 AI가 등장할 거라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노벨상 수준이요? 5년 안에요? 네, 그가 이렇게 급진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루프 닫기라는 현상 때문입니다. 루프를 닫는다. 이건 인간 개발자가 아예 개발 과정에서 빠진다는 뜻인가요? 맞아요. 아니 근데 AI가 스스로 더 나은 AI를 만드는 루프가 닫혀버린다면 우리는 폭주하는 기관차의 운전대를 완전히 놓쳐버리는 거 아닌가요? 진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멸종하는 건가요? 사실 루프가 닫힌다는 건 단순히 코드를 자동으로 완성해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AI 모델이 새로운 아키텍처 가설을 스스로 세우고 코드를 작성한 뒤에 그 코드를 검증할 샌드박스, 그러니까 가상 테스트 환경까지 자기가 직접 구축하는 거예요. 와, 테스트 환경까지 스스로 만든다고요? 네, 거기서 수천만 번의 테스트를 돌려서 오류를 분석하고 다시 코드를 수정합니다. 만약 인간이 제공한 데이터가 부족하면 AI가 스스로 아주 양질의 합성 데이터를 생성해서 학습하기도 하죠. 대박이네요. 인간이 하면 몇 달, 몇 년이 걸릴 피드백 과정을 AI는 단 몇 분 만에 수백만 번을 반복해버린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연구, 개발, 테스트, 배포라는 그 발전의 전 과정에서 물리적 시간의 제약, 즉 인간이라는 병목이 완전히 제거되는 거죠. 엔스로픽 매출이 0에서 시작해서 단기간에 100억 달러를 바라보게 된 것도 다 이 압도적인 속도 덕분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다보스에서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는 아모데이보다는 조금 덜 급진적이었잖아요. 네, 허사비스는 AGI의 도래를 10년 후반대, 그러니까 2020년대 말 정도로 좀 보수적으로 예측했죠. AI 최정점에 있는 두 사람인데 왜 이렇게 타임라인이 갈리는 걸까요? 그건 두 석학에 바라보는 검증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학이나 코딩은 그 자체를 완벽하게 닫힌 논리 시스템이거든요. 코드가 작동하는지 즉각적으로 가상 환경에서 검증할 수 있으니까 아모데이의 루프가 성립하기 쉽죠. 아, 반면에 허사비스는 자연과학 쪽을 생각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신약 개발이나 신소재 합성 같은 물리적 세계에서는 AI가 아무리 기가 막힌 화합물 구조를 추론해내도 실제로 실험실에서 배양하고 임상 실험을 거치는 그 물리적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아, 실험쥐한테 백신을 맞춰보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AI가 단축해 줄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허사비스가 아주 날카롭게 지적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AI는 주어진 문제의 답을 찾는 데는 엄청나게 탁월하지만 애초에 과학적으로 어떤 올바른 질문을 던져야 하는가를 창안하는 능력, 즉 순수한 개념적 창의성은 아직 없다는 겁니다.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능력의 부재라 이거 정밀 와닿네요. 아무리 성능 좋은 슈퍼컴퓨터가 있어도 우주의 비밀을 풀기 위해 어떤 수식을 입력해야 할지 인간이 모르면 그냥 비싼 고철덩어리일 뿐이잖아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자, 그럼 우리 현실로 한번 돌아와 보죠. 코딩이나 지식 노동이 이 정도로 빠르게 자동화된다면 대다수 화이트 칼라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의 종말인가요? 다리오 아모데이는 실제로 주니어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1년에서 5년 내에 사라질 수 있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의 일자리가 위험하다는 뜻일까요? 겉보기엔 일자리의 붕괴 같죠. 하지만 여기서 젠슨 황은 약간 경제학에 유도된 수요 균형과 비슷한 반론을 펼칩니다. 10년 전에 AI 영상의학 기술이 처음 등장했을 때를 예로 들었는데요. 아, 그때 다들 방사선사라는 직업은 곧 멸종할 거라고 했었죠. AI가 인간 의사보다 엑스레이 스캔 판독을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해내니까요. 네, 기계가 다 하는데 굳이 비싼 인건비를 왜 쓰냐고 했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자본주의 논리대로라면 병원이 방사선사를 절반으로 줄여서 비용을 아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만약 그게 제조업의 단순 조립 라인이었다면 호스트님 말씀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의료나 서비스업처럼 수요가 탄력적인 분야에서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AI가 판독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높이니까 병원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아, 처리량이 늘어나니까 병원 수액도 같이 뛰었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인류가 고령화되면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대기 수요는 항상 무한대에 가깝잖아요. 결국 늘어난 환자들을 실제로 관리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와 소통할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해진 겁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방사선사와 간호자 고용은 오히려 더 늘어났죠. 와,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 젠슨 황이 강조한 게 바로 직업의 목적과 작업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걸 여러분의 일상적인 업무에 적용해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직업이 단순히 엑셀에 데이터를 타이핑하는 작업이라면 그건 대체되겠지만 누군가를 돌보거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이라면 오히려 가치가 더
더 올라간다는 뜻이네요. 네, 완벽한 해석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500만 명의 간호사가 부족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간호사들이 차트 작성 같은 단순 작업에 너무 묶여있기 때문이라는 젠슨엉의 분석이 아주 설득력이 있죠. 작업에서 해방되면 진짜 케어에 집중할 수 있겠네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도 AI 인프라가 필수적인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과거에는 전문 프로그래머가 되려면 C++나 파이썬 같은 복잡한 언어를 몇 년씩 배워야 했잖아요.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프죠. 하하. 근데 이제는 누구나 모국어, 즉 자연어로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고 코드를 짤 수 있습니다. 자연어라는 자원만 있으면 개발도상국의 청년들도 얼마든지 첨단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수 있어서 오히려 글로벌 기술 격차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는 주로 디지털 공간에서의 변화를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노동의 형태가 디지털에서 물리적 세계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바로 로봇의 형태를 띠게 되는 순간이죠. 맞아요. 일론 머스크가 다보스에서 던진 비전이 진짜 충격적이었잖아요. 2027년,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대중에게 휴머노이드 로봇을 판매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네, 아이도 돌보고 노부모도 부양하고 모든 물리적 작업을 로봇이 대신하는 1가구 1로봇 시대를 이야기했죠. 인간보다 로봇이 더 많아질 거라고요? 솔직히 저는 이 타임라인이 꽤 회의적이거든요. 내년 말이라고요? 지금 전기차 배터리 공급만 구축하는 것도 벅찬데 수억 대의 로봇을 구동할 하드웨어랑 배터리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양산합니까? 머스크의 타임라인은 항상 일종의 엔지니어링 촉매지로 보셔야 합니다. 일단 목표를 질러놓고 사람들을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방향성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 젠슨 황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죠. 네, 젠슨 황은 유럽의 아주 강력한 제조와 산업 기반이 이런 물리적 AI 시대와 결합하면 유럽에 정말 한 세대에 한 번뿐인 엄청난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근데 앞서 저희가 케이크 1단이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이 로봇 군단과 AI 서버를 24시간 돌리려면 배터리 문제를 넘어서 근본적으로 에너지가 엄청 부족할 텐데요. 정확합니다. 에너지 병목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죠. 그래서 머스크가 지구라는 좁은 공간을 포기하고 우주를 쳐다보는 겁니다. 스페이스 X를 통해서 우주 공간에 태양광 기반 AI 위성을 띄우겠다는 그 거대한 계획 말이죠. 관세나 공간적 제약을 피해서 수백 테라버트의 에너지를 생산하겠다는 건데, 아니 근데 우주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지구로 어떻게 가져옵니까? 전선이라도 끌어내리나요? 우주 태양광 발전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지구에서는 밤낮도 바뀌고 구름도 끼고 해서 태양광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부지도 엄청 차지하고요. 근데 우주 궤도에 띄운 위성은 24시간 내내 태양광을 100%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엔 구름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거기서 생산된 막대한 에너지는 전선이 아니라 대기를 통과할 수 있는 마이크로파나 레이저 형태로 변환해서 지구 표면의 안테나망으로 정밀하게 쏘아보내는 겁니다. 와, 대박. 그러니까 전력을 무선으로 다운로드 받는 거네요? 맞습니다. 머스크가 우주를 택한 이유는 규제와 관세 문제도 큽니다. 지금 중국이 태양광 패널 시장을 꽉 잡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은 관세로 방어 중이잖아요. 지구에서는 이런 늪에 빠지지만 우주는 국경도 없고 관세도 없는 무한한 공간이니까요. 에너지는 우주에서 무한정 쏟아지고 로봇이 물리적 노동을 다 대신해주고 진짜 무슨 유토피아 공상과학 영화를 보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 거대한 힘을 다룰 준비가 과연 되어 있을까요? 그게 바로 가장 큰 딜레마죠. 아모데이가 아주 섬뜩한 인용을 했는데요. 영화 콘택트에 나오는 대사였죠. 당신들은 어떻게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고 이 기술적 사춘기를 무사히 넘겼습니까? 기술적 사춘기라 이 시기를 잘못 넘기면 자멸한다는 거잖아요. 아모데이는 어떤 위험을 경고한 건가요? 그는 특정 국가나 경쟁자에게 미국의 첨단 AI 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이걸 북한에 핵무기를 파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면서 보잉사 같은 기업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말했죠.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저희가 미국이나 특정 국가의 정책을 지지하거나 아모데이의 배타적 기술 통제론이 옳다고 편을 드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단지 원문 소스의 화자가 가진 우려를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리는 건데요. 그래도 핵무기 비유는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요? 아모데이가 우려하는 건 폭발하는 물리적 폭탄이 아닙니다. 이 AGI가 도달할 지적 능력이 악용될 때의 파괴력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악용이 있을 수 있죠? 생물학적 지식이 전혀 없는 테러리스트가 AI한테 지시해서 기존 백신이 안 듣는 치명적인 합성 병원균을 설계하게 만든다거나 국가 지원을 받는 해커가 AI로 전 세계 전력망을 마비시키는 자율적 사이버 공격을 가할 수도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자체가 보이지 않는 대량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진짜 무섭네요. 이런 위험을 통제하려면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AI 안전장치 구축을 위해 스위스의 입자물리 연구소, 즉 선 같은 글로벌 협력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가 합의해서 안전성을 검증하며 천천히 나아가자는 거죠. 하지만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지금 주주들 수익 내려고 엄청난 속도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정학적 경쟁과 상업적 이익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는 게 현재 우리의 딜레마죠. 여기서 다보스 대담 중에 구글 딥마인드의 허사비스가 언급했던 페르미 역설에 대한 해석이 떠오르네요. 아, 우주에 왜 지적 생명체가 보이지 않는가에 대한 딜레마죠. 네, 맞아요. 비건론자들은 지적 생명체들이 기술 발전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대역 과기를 넘지 못해 자멸했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아모데이가 걱정하는 기술적 사춘기랑 딱 겹치는 이야기인데 허사비스는 다르게 생각했죠. 네, 허사비스는 굉장히 낙관적입니다. 그는 인류가 이미 진화 과정에서 수많은 대역과기를 통과했고 이번에도 자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AI를 지렛대 삼아서 별들을 탐험하는 단계로 나아갈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파괴의 무기가 될지 우주를 향한 나침반이 될지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인프라로서의 AI 그 5단 케이크부터 시작해서 AGI의 도래 시점, 노동시장의 역설, 우주 태양광 에너지, 그리고 인류의 생존 과제까지 가장 최전선에 있는 사상가들의 비전을 쭉 종합해 보았습니다. 네, 이 파편화된 점들이 모이니까 정말 거대한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을 위해 아주 도발적이고 새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만약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 1가구 1로봇 시대가 열려서 우리의 모든 물리적 노동이 사라지고 다리오 아모데이의 예측대로 AI가 노벨상 수준의 지적 연구까지 다 대신해주며 머스크의 위성으로 지구 밖에서 에너지를 무한정 공급받는 그런 완벽한 풍요의 시대가 온다면 말이죠. 결핍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 그 세상에서 오직 우리 인간만이 우주에 기여할 수 있는 고유한 가치는 과연 무엇으로 남게 될까요? 우리는 그 완벽한 풍요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정말 깊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네요. 네, 여러분도 이 거대한 질문을 일상 속에서 한 번쯤 스스로 탐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의 깊이 있는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